행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잠시 좀 기간이 간격이 있어서 시간의 간격이 있어서 앞에 부분을 조금 살펴봐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아요. 544페이지를 보시면 처분의 개념적 요소로서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그렇죠?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었고요. 이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장 등의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어떤 징계는 처분이 되지만 행정행위가 되지만 고려 중앙학원에 소속된 고려대학교 교수인 저가 징계를 받으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는 행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은 단독제 기관이 있고 독임제 기관이 있고요. 합의제 기관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공법인의 경우에는 좀 특수하다고 그랬죠. 공법인은 권한의 행사자이면서 그 자체로 법인이라서 이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의 역할도 같이 수행한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대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객체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 작용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키면은 이게 과연 그 계약에 근거한 해지의 의사표시 이냐 아니면은 행정행위로서 법률관계를 종료시킨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행위의 근거가 계약에 기초한 건지 아니면은 법령에 기초한 건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간접적으로는 그 행정청이 그 행위를 하면서 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든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했다라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한다는 의사로 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니까 사법상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사법상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용들은 사법관계이고 민사소송으로 다뤄져야 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서 근거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이거는 또 행정행위가 된다. 더 자세한 얘기는 지난 시간 강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개별은 뭐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추상구체는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되면 일반적이라고 그러고요.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면 추상적이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면 개별적이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사건에 적용되면 구체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보통 개별 구체이고 규범, 법규는 일반 추상인데 그런데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 법령이나 조례가 그죠? 외형적으로는 이 규범이나 법규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 개별 구체적인 법적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외형을 기준으로 법규로 볼 건지 아니면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처분으로 볼 건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대법원은 548페이지입니다. 법령 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그쵸? 그 자체로 직접 국민에 대해서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 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적 조례, 처분적 명령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잖아요. 이걸로 규율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규율성. 따라서 규율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상급 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 국민을 향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 승인 동의 지시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그 병역법을 예를 들어서 병역법상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죠?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법적인 행위인 법무청장의 공개 결정, 이게 처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부적 사무 처리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사후적인 어떤 집행행위에 불과해서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는 의견,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행정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행정의 개념을 좀 넓게 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행정행위이냐 하고 행정행위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51페이지예요. 그래서 설령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개념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행정행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사법상의 계약에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거나,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지방 의료원 사건에서처럼 폐지 사건에서처럼 아예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이 처분성을 갖고 있으면, 행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행정행위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 처분의 문제인데요. 뭐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인 과정에 불과한 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 부분어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행정 과정이에요. 행정 과정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딱 이루어지는 게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단계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개의 단계마다 법률 효과가 다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처분으로, 개개의 행위가 다 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일련의 과정 중에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가 특정된다. 그러면은 그것만 처분이 되고 나머지는 내부 과정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자에 관한 설명이 이제 징계위원회 의결이 되는 거고요. 그 전자에 관한 설명이 부분 허가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행정계획은 행정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에 있어서요. 나눈다라고 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게 판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종 공부기재 행위도, 원래 각종 공부기재 행위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또는 지적공부에 있는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의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표창하는 것은 등기부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었는데 하나둘씩 예외가 생기고 해서 이제는 좀 어려워졌다. 행정행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판례가 막 뒤죽박죽이다. 근데 판례를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라면, 그나마도 한다라면은 당해 공부의 성격이 단지 행정사무의 집행의 편이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는 것이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그거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요. 그게 아니고 그 등재나 변경 등재로 인해서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체성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미쳐진다, 이렇게 되면은 행정행위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고 문제를 얘기했어요. 경고가 이 법정 징계로서의 이 경고가 아니고요, 그죠? 법정의 징계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기분만 나쁜 거잖아요. 또는 심리적으로 압박만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경고는 원래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인데, 간혹 보면은 그 조례나 규칙이나 아니면 뭐 법령에서 이 경고를 받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그런 규정이 같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거죠. 이거는 행정행위로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간념의 통지. 그래서 조세 처분에 있어서의 오남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 절차에 있어서 그 환급 신청 거부는 그거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 부당이득이 생긴
원인이 그 환급 신청 거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법률 관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걸로 해결돼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당연퇴직, 예컨대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인사발령 하면은 이 인사발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닌 거죠. 예?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거지 그 인사 발령 때문에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한 질의예시나 진정한 답변도 행정행위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처분으로서 외용을 갖출 것.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다른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진도 나간 거고요. 예, 오늘은 거부 처분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까 싶어요. 자, 일단 거부 행위가 있잖아요.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러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냐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의식입니다. 자, 맨날 드는 예가 우리 장남하고 차남인데요. 일단 장남하고 차남이 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장남이 저한테요. 아이스크림을 이게 믿기 어렵지만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시죠? 할 수 있는 반응은 몇 개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반응. 경우의 수. 첫 번째, 사준다. 그죠? 두 번째, 혼낸다. 세 번째, 그쵸. 악플보다 더 무섭다는? 무플이죠, 무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 첫째 아이가 시험 성적을 50점을 받고 와가지고서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2, 3번이에요. 삼지선다형이 선택형 문제. 답은? 3번이야? 아, 나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답은? 2번이겠죠. 2번. 혼낸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답니다. 근데 우리 차남은요. 그러니까 혼난다잖아요. 장남이 자기 형이 50점짜리 시험 문제 답안지를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은 안 사주고 아버지가 혼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남은요. 얘는 영악하죠. 형이 50점짜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0점짜리 시험 문제를 답안지를 성적표를 가져오면은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장남하고 차남하고 손에 아이스크림이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장남은 자기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고요. 차남은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처분이 되냐고. 장남도 아이스크림에 손에 없고요. 차남도 손에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그러면 처분의 개념 요소 중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아버지의 행위에 의해서 장남하고 차남하고 둘 다 아무런 권리 의무에 변동이 없죠.
규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규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죠. 행정행위가 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뭔가 영향이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남도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손에? 차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국민의 지들의 권리의무에 나로부터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장남은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차남은 하소연했더니 엄마가 안 받아줬어요? 뭐가 달라요? 장남하고 차남하고의 다른 점은 뭐예요? 행위에 있어서. 사달라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그쵸? 자,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지금까지는 뭐 농담 삼아 얘기했듯이 했지만 그렇지 않고 한번 자 A라는 사람이요 성북구청장에게요. 성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때 성북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몇 가지예요? 똑같지 아까 아버지하고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얘기고 뭐예요? 첫 번째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죠? 허가 처분이죠. 두 번째는요. 거부죠. 세 번째는요. 악플보다 무섭다는 부작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거부한 경우잖아요. 그쵸? 자, 근데 A가 아예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안 한 거 하고 A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요. 하는 거 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같죠. 같아서 처분의 개념 요소 중에 규율성이 탈락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잖아요. 거부를 해도 그죠? 그런데 요 신청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규율성에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과받거나 등등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지고는 판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신청권에 대한 침해라는 겁니다. 신청권의 침해. 즉 말입니다. 거부 행위가요. 그죠? 그러니까 거부 행위 그 자체로는 그 행정 행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로는요. 거부 행위 자체로는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지금 처분인지 아닌지 왜 자꾸 따질까요? 오토마이어가 행정행위인지 아닌지를 왜 처음부터 따졌다고 그랬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네. 자, 거부행위가 지금 거부 처분이 되어야지. 그죠?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어야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그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판례이기입니다. 신청권의 침해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신청권의 침해. 신청권의 침해에서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판례적인 사고방식. 판례가 생각하는 사고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부터 자, 민법은 대략 뭘 보면은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 보면? 나하고 우리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의무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계약서죠. 자, 행정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권리 의무 관계를 알 수 있는 거는 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령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귀가 따갑게 설명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법령의 규정이죠. 자, 건축법에 읽어보면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신청의
관한 절차가 있겠죠? 예, 그러면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판례가요. 다시 한번 더 쉽게 얘기하면 자,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의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판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신청권은 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 신청권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신청권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삼라만상을 법률에서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 조리상으로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면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되면 권리구제 받기가 요연해지잖아요.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법전에 써져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빠졌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조리상의 신청권. 그러니까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죠. 그러면은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그냥 법을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조리상의 신청권은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죠. 자, 조리상의 신청권을 넓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으로 취급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넓어지고 법원의 업무는 가중되는 거죠. 그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색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법원은 업무가 감경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누차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 교재로 돌아갔어요. 이제 대략적인 설명까지 했어요. 이제 세밀하게 좀 봅시다. 자, 지금 561페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부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거부 행위가 그죠? 행정청에게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게 뭐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이거는 요건이 갖춰져 있다. 아예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아예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건은 갖춰졌지만 그 내용이 가당치 않다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를 거부행위라고 한다라면 이 모든 거부행위가 그럼 모두 다 모든 거부행위가 이게 다 처분이냐? 그죠? 처분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율성의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 그러면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는 거냐?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은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청권의 침해로 봐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판례는요. 따라서 판례대로라면은 562페이지 판례대로라면은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려면요. 첫 번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된다. 즉 신청을 받아주면 가상으로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신청을 행정청에서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그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고 그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러한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신청한 행위가 신청을 만약에 받아들여줬다라면은 그 받아들여진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그리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거기에다가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1번하고 2번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처분의 개념 요소,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를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에서 말하는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에 있겠죠. 신청권이 있고 신청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국민이 행정청에게 뭐를 요구를 했는데, 그죠? 뭔가를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그것이 신청권의 침해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처분성의 문제가 아니고, 처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원고적격의 문제다. 나의 주관적인 권리의 침해 문제다. 법률상의 문제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판례는 지금 신청권의 침해를 처분성 유무로 따지는데, 처분성 여부 문제로 보는데, 학설은 처분성 여부 문제가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공권이 성립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행정청에게 뭔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행정청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원고적격의 문제다, 법률상 이익의 문제다 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판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청권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행정청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말하는 그런 신청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은 건축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다. 그런 신청권을 얘기하는 거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그 신청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처분성 여부의 문제다 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판례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례처럼 이 신청권을 그죠? 신청권을 일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신청권, 국민이 뭔가 행위를 요구할 때 그 신청권, 그래야지 처분성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신청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그거는 처분성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내가 그 신청권이 있다, 그죠? 신청권과 나의 문제의 관계 문제가 바로 원고적격의 문제 아닌가라는 거죠. 내가 그 신청권이 있어야지 나의 신청권을 침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서 나의 권리 침해로 규율성의 문제라고 본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죠. 좀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좀 어려울 텐데, 따라서 이 판례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신청권의 존재 그 자체는, 신청권의 존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청권의 존재 그 자체는 처분성 유무의 문제가 맞는 거고요. 그 신청권이 과연 나의 신청권이냐 여부 문제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 신청한 행위가요, 처분여야 되는 거죠. 신청해서 받아들여졌다라면 그게 처분이 돼야 되잖아요.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고, 신청인의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법상의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면은 거부처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신청권의 의미는 이미 다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살펴서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권이요.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신청권을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은, 신청인에게 만족적인 결과를 얻을 권리. 예컨대 제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를 나한테 준다. 국민 누구나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응답을 받을 권리. 신청을 하면은 응답을 받을 권리. 또 포함하는 거다. 이건 이제 형식상의 단순한 응답 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 후자를 저는 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견해에 반대하는 견해도 많아요.
예, 저랑 다른 견해도 많은데 저는 요 후자 부분이 이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제에 있어서 법령상의 신청권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령을 잘 읽어보고 해석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조리상의 신청권 문제인데, 자,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판례가요. 판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어야 된다. 없는 경우. 두 번째, 관계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행정청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있는 불이익이 부득이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경우. 이것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이게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가 어떤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례가 조리상의 신청권으로서 사건 수를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판례라면은 사건 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실상 신청권 논리를 형해화시키는 건데요. 예. 신청에서 인용한 행위가 처분이면 그냥 신청권이 있다고 보자. 그거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도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리상의 신청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교재는 잘 안 나타났는데요. 그럼 어쨌거나 제 의견하고 관계없잖아요. 제 의견하고 관계없이 판례는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은 이 거부 처분에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 경우를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의 임용 처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그죠? 언제적에 본 거예요? 예전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서 한번 봤죠? 예.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사건에서 교육공무원에서 임용 신청,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신청, 공유재산관리청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위원회 허가 신청,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9번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8번에 국공립대학교원의 신규 임용 신청하고, 9번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신청, 그 다음에 11번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신청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대학교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죠? 특히 이론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실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적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이론을 굉장히 이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만약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사립대학교 교원 문제가 아니고요. 국공립대학교 문제죠. 예, 국공립대학교 교원으로 이제 처음에 신청을 해요. 예, 임용 신청을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임용 공고가 나가겠죠. 예, 임용 공고가 나가고, 대학별로 이제 임용 공고가 나가고, 임용 신청을 했는데, 요거를 안 받아주는 거죠. 대학에서.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전국에서 막 수백 명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임용을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부 처분이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논리 구조상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교육관계 법령을 찾아봐야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논리 구조는 뭐예요? 논리 단계는 무슨 신청권?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대학에서 임용 공고를 해서 임용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가 이게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일일이 다 지원한 거를 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뭐 이게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임용 공고의 요건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 신규 임용은 조리상해 신청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원 임용을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 1차는 서류 심사로 하고요. 이거 대학마다 틀려요? 또 시기마다 틀려요. 2차는 뭐 이제 그 뭐 강의 평가도 하고 뭐 이런 심층 면접도 하고 이런 걸로 하고요. 3차는 이제 그 총장 면담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요 절차에서는 3차에서는 1명 내지 2명이 올라가요. 1명이나 2명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유일한 면접 대상자예요. 1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1명에 대해서 그 대학 총장이 임용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건 조금 다르겠죠. 요거는 그 신청자에게 좀 뭔가 기대권?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는 조리상해 신청권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교원이 됐어요. 그럼 처음에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보통 3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이 돼요. 3년 계약직으로.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3년 계약으로 교수로 임용이 돼요. 그래서 3년, 우리 학교는 그 다음에 4년인가? 4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정교수로서 5년이 지나면 정년보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재임용하는 거예요. 재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3년인데 3년 후 또 3년 내지는 4년 이렇게 학교마다 틀린데 재계약을 할 때에 이제 새로 바뀐 재계약이지만 국공립학교는 재임용이겠죠. 재임용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3년 후 그 다음에 재임용하는 것. 아까는 이제 신규 임용, 방금 전에는 제가 신규 임용에 관한 설명을 했잖아요. 신규 임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조리상해 신청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뭐 유일한 면접 대상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조리상해 신청권 인정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재임용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서 임용이 돼서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지내고 다시 3년이나 4년 재임용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리상해 신청권을 인정해 주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대략 3년 이 각 대학마다요 재임용에 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뭐 몇 퍼센트 몇 편을 써야 되고 3년 동안에요. 그 다음에 뭐 강의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등등등 요건을 갖췄단 말입니다. 요건을 갖추면은 보통은 재임용 되리라고 이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은 또 재임용이 되고요. 안 되는 경우가 더 적은 거죠. 되는 경우가 요건을 갖췄는데 안 되는 경우는 좀 드문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국공립학교의 신규 임용하고 재임용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신청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요. 한번 태어날 때 한번 이렇게 딱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출생 신고를 하면은요. 예, 부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요새 주민등록이 유출이 돼서 중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사이트에서 뭐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 금융정보를 빼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법령상의 신청권이 없다라는 얘기죠. 맞죠? 예, 그러면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판례는 그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자,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자,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서 사후적으로요.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한번 발령이 됐어요. 처분이 발령이 됐는데, 자, 처분이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거나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는데 처분이 발령됐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처분을 변경하거나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신청권이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소기간 내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소기간 내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즉 처분이 있음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죠.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이 되죠. 지금 문제는 제소기간이 도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른바 불가증력이죠. 불가증력이 도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언제든지 신청권이 있다 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요,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어떤 행정행위를 발령받았어요. 과태료 처분 같은 걸 받았다고 치자고요. 했는데 이 사람이 제소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죠? 나중에 뒤늦게 와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변경 신청을 하고, 그죠? 변경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제소 기간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예 봉쇄한다. 제소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러한 신청권은 없다 라고 아예 그 가능성을 봉쇄하면 매우 억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깡그리 무시된다.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겠죠. 지금 문제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어떠한 처분을 이미 발령을 했어요. 발령을 했는데 그 처분에 이미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서 철회하거나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처분의 취소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청권이 있어야지 그 거부 행위에 대해서 거부 처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문제사항.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라면, 이게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한다라면,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모든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하고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바로 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소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는 거죠. 취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죠? 그거를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보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제소기간이나 불가쟁력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신청권을 무한적으로 인정하면. 그리고 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권리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러한 변경 신청권은 만약에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죠?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란 몰라도 없다라면은 조리상의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를 허용한다라면, 만약에 이러한 변경 신청권을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한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분의 불가증력이나 제소 기간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 몰각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도시계획 처분이다. 도시계획 결정이다. 이렇다라면 예컨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수범자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넘겠죠? 그러면은 일일이 그런 걸 다 받아주고 소송으로 해결하면은 도시계획청도 힘들어서 못 살 것이고, 그죠? 법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처분의 변경 신청권은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겠다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나 첫 번째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논의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지금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니까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다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령상의 신청권 뭐가 있느냐? 국토계획부 26조를 들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부 26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기반시설은 뭐겠어요?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설들이에요. 도로나 공원이나 화장장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도로부지에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도로부지에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지겠죠. 그죠?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국토계획법 26조 1항에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국민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 또는 변경까지 나중에 확대가 돼요. 은 조리상의 법령상의 변경 신청권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라고 이제 하면 또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자,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뭐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거 지역 중에서도 뭐 특별히 미관을 좀 좋게 해야겠다 하면은 그 주거 지역 안에 미관 지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용도 지구라고 그래요. 나중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 그쪽까지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교과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3호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역과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및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에 대한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을 판례는 법령상의 신청권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분의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요. 자, 화장장이 예정되는 거, 화장장 부지로 결정이 됐어요. 기반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이잖아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합니다. 처분이죠. 화장장 부지에다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거부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장장 예정 부지로 결정하는 것은 처분이죠. 근데 나중에 화장장을 부지로 해제해달라, 주거지역으로 환원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면은 그죠? 그 신청권에 대해서 국민의 도시계획
입안 제한권 절차가 있습니다. 국토개혁법에 따라서 이거를 변경 신청권으로 보는 거예요. 판례는 법령상의 변경 신청권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걸 안 받아주면 법령상의 신청권에 대한 침해죠.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예컨대, 자, 예전에 그 신뢰보호 원칙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뢰보호 원칙에서 적정 통보를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적정 통보가 받아들여져야지 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자, 폐기물 처리업이요. 폐기물 처리업에서 설명을 했는데, 자, 폐기물 처리업에서 바로 만약에 일반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처럼 유흥식점처럼 그 허가 절차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뭐겠어요? 먼저 시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죠? 갖추고 난 다음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허가를 내주면, 그러니까 영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간 너무 리스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몇백억을 들여서 부지를 사고 시설을 다 설치를 해서 규모 사업이잖아요. 장치 산업이잖아요. 설치를 해서 화성시장이니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폐기물 처리업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죠? 예. 화성시장이 거부를 하면 이 사람은 파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키한 상황을 타개해주기 위해서 적정 통보 제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적정 통보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정 통보는 어떻게 받느냐고 설명했냐면은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서와, 그죠? 뭐 주민의 뭐 동의서 뭐 이런 것 등등을 갖춰가지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정 통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네가 계획대로 다 하면은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적정 통보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부적정 통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적정 통보를 받고서, 그죠?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다 시설을 갖춘 다음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근데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그죠?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적정 통보 당시에 이 법령 해석을 면밀하게 하지 못해서 내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하면서 영업허가를 거부를 하면, 그러면은 무슨 원칙하고 무슨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죠. 예. 적정 통보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잖아요. 예. 공적인 견해 표명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인데, 신뢰보호 원칙만 갖춰진다고 해서 처분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법률적 합성의 원칙하고 충돌사항이잖아요. 예. 이익형량, 비례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의 문제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세요? 예. 따라서 요 사례에서 첫 번째 쟁점은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죠.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다. 두 번째 쟁점은 뭐예요? 두 번째 쟁점은 이 적정 통보가 이게 행정청의 내부 결정이냐, 아니면은 부분 허가로서 이 자체로 처분이냐, 행정행위냐의 문제입니다. 행정행위로 바라보는 게 판례라고 그랬죠. 행정행위.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 변경 신청권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 관에서요. 화성시장이 적정 통보를 내줬는데요. 조건부로 내줬어요. 왜냐면 이 땅은 지금 그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은 농림지역이에요. 아까 농림지역 하니까 이 지역이잖아요, 지역. 그쵸? 용도 지역이네요. 용도 지역도, 자, 주거 지역에다가 주거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도 행정행위겠죠. 주거 지역으로 결정된 데다가 공장 설립하겠다고 하면은 허가 안 내주겠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 용도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 특정한 용도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행정행위죠. 맞죠? 네. 자, 용도 지역, 근데 농림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야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농림지역 결정을 변경하는 것,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를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해줬단 말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정 통보는 신뢰보원 측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조건부라서, 그죠? 확정적인 어떤 적정 통보는 아니잖아요. 자,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적정 통보를 해줬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농림지역의 해당 그 부지가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의 용도를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걸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민원인이 이 도시계획과에 가서 화성시 도시계획과에, 화성시야? 경기도인가? 화성시 도시계획과로 가서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변경 신청이잖아요. 변경 신청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죠? 요 변경 신청이 거부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업허가 신청이 거부됐다는 의미잖아요. 내볼 기회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변경 신청이요. 그죠? 변경 신청이 사실상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인 것처럼 돼버리면 이것마저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죠? 판례의 원칙처럼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영업허가 신청을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뭘 갖고 다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의 변경 신청권에 조리상을 인정해 준 사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요. 그죠? B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토지를 임대받았어요. 그래서 이 A가요, 성북구청장에게 가가지고 그 땅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가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사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A가 임차인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B로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당연히 돼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닌 토지에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용 승낙서가 이제 건축 임대차 계약서를 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서 냈단 말입니다. 냈어요? 예. 그리고 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받았다라는 건 건물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죠. 건축을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 임대료를 차임을 내지 못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둔 채 묵혀놨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B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B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이미 A에 대한 건축 허가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제소 기간은 도과됐고요. 그럼 이 B가 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처럼 원칙적으로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신청권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B는 난감해지죠. 이래서 이런 경우에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분의 변경 신청권. 자, 어떤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이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서 처분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당의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철회나 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그 신청권을 인정해준다, 일반적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면은 제소기간을 둔 취지나 불가증력, 행정행위의 불가증력을 형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불가증력이나 제소기간의 제도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만약에 도시계획이라면은 도시계획과 같은 대량적 처분이라면은 수범자가 수많을 텐데 그러면은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않는데 만약에 그런 변경 신청권이 법률상의 신청권이라면 그거는 판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는 거니까. 예, 그런 경우가 국토계획법 26조에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국토계획법 26조에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또는 세 가지 경우에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을 법령상의 신청권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폐기물 처리업에 있어서의 문제죠. 예, 그랬을 때 사실상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거부가 되는 경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익적 행정행위에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면서요, 행정기본법에 어떤 조문이 들어갔냐면은 이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들어갔습니다.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 37조예요. 행정기본법 37조에 들어왔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1항 당사자는 처분,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성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제1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제2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분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제2항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가실 없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요까지 조항 중에서요. 요까지 조항 중에서 제1항의 그 처분의 재심사 사유 하나, 둘, 세 가지죠. 하나 뭐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두 번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민사소송법 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처분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적 조항이 제5항하고 제6항입니다. 제5항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처분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재심사를 받아주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행정청이 재심사를 끊임없이 많이 이 제도가 생기면은 재심사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다 소송으로 대응하면은 행정력의 낭비, 뭐 행정의 부담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겠죠? 그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심사에 대한 거부도 행정행위잖아요. 재심사에 대한 거부도 행정행위잖아요. 근데 행정행위 처분의 그 어떤 개괄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행정수선법의 태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다.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위헌이다. 라는 견해가 벌써 생겼습니다. 네, 벌써 생겼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죠. 그죠? 처분인데 불복할 수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적 조항 제6항입니다.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 6항은 문제가 아니네요.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제3호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4호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제5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6호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것이 지금 처분의 변경 신청권과 관련해서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됐는데 요건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됩니다. 하나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두 번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민사소송법 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에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하고, 그죠? 처분의 재심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상당히 관련은 있는데 처분의 변경 신청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교과서적으로 설명했던 처분의 변경 신청권과, 그죠? 지금 설명한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반드시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처분의 재심사 제도 때문에 그동안 인정돼 왔던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인정한 권리구제 수단이죠. 처분의 변경 신청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이제는 배제되는 거냐, 이제는 없어지는 거냐, 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변경 신청권에 인정하는 것, 처분의 변경 신청권을 허용하는 그 예외적인 판례 이론이 처분의 재심사 제도라는 행정기본법의 규정 때문에 이제는 없어지는 거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쪽으로 학설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처분의 재심사 제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의 처분의 재심사 제도에서 요건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요건이 이런 경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 제도하고 처분의 변경 신청에 관한 판례 이론이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재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의 변경 신청이 과거의 이론이 인정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허용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